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사연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전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구 사는 31살 처자입니다. 숱하게 가위 눌림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가위에 눌리면서도 뭘 보거나 겪거나 하는 것 없이 대부분 몸만 좀 못 움직인다 정도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었던 귀신 현상을 써봅니다. 고3 시절 대구의 앞산 순환도로 쪽 아랫동네인 근처 2층 집에 이사를 갔어요. 내 식구가 살 거라서 조금 넓은 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간 것이었는데 부모님이 괜찮은 평수가 시세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얼른 계약하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2층 집의 경우엔 1층에 주인 세대가 살고 2층을 세놓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유일하게 1층을 세놓은 집이었습니다. 더구나 2층에 사는 주인진의 식구들도 넷이었는데 무척 좁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된 집이어서 그렇게 좋은 가격에 내놓았나 싶기도 하고 주인집네가 알뜰한가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네요. 오래된 집 같게 한쪽 벽이 요즘 짓는 집과 다르게 나무로 책장같이 되어 있는 구조라 좀 특이하기도 했고 방 3개의 거실과 부엌이 살짝 분리된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딸 둘이고 저는 그때 고3, 여동생은 중이 둘 다 학생이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새 집으로 이사해서 고3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고 무튼 새 기분으로 살짝은 들떠 있었는데 이사한 날부터 뭔가 찜찜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삿짐을 싣고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저와 동생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현관 입구에 비둘기 한 마리가 피칠갑을 해서 죽어있더랍니다. 불이 나게 치우고 온 집을 다 둘러봤는데도 창문이 열린 곳이 없어서 다들 의아해했더랬어요. 뭔가 많이 찜찜했지만 온 식구 모두 그래도 좋은 일 있겠지 하면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열심히 짐 정리도 하고 조금은 어수선하게 그 집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무서운 사건은 둘째 날 일어났어요. 부모님은 외출하셔서 밤늦게까지 오시지 않으셨고 저와 제 동생은 각자 자기 방에서 잠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짐 정리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라서 집안도 좀 어수선했고 특히 부모님이 쓰시던 안방은 짐이 많아서 여기저기 늘어놓고 부모님이 문만 닫아놓은 상태였죠. 흔히 말하는 귀신 나오는 타이밍이라는 12시도 아니고 밤 10시쯤 되었을 때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전화기는 2대 모두 유선 전화기였습니다. 한 대는 거실 책장 벽에 못으로 고정시키는 벽걸이식이었고 한 대는 문 닫힌 안방에 있었죠. 저희 두 자매의 방은 각자 조금 떨어져 있었고 거실에 바로 연결된 방은 안방이었습니다. 안방문이 달린 벽이 그 책장 같은 나무로 된 벽이었고요.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데 동생과 저 모두 둘 다 서로 자는 척하면서 전화 받으러 나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왔고 급기야는 동생과 저 둘 다 짜증을 내며 각자 방에서 나와서 거실 전화기로 왔죠. 그런데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동생과 저는 둘 다 괜히 나왔다며 다시 방으로 가려 했는데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드는 촉. 왠지 저 수화기를 들면 전화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땐 무섭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수화기를 왠지 들고 싶은 그런 기분에 제가 먼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동생 친구였어요. 희한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전화벨 소리가 끊기고 나서 적어도 20초가량은 지났을 텐데도요. 동생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나서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통화하면서 계속 친구한테 너 우리 집 앞에 와서 전화하면서 장난치냐? 나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처음 휴대전화가 한참 나올 때였습니다. 동생이 동생 친구랑 통화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내 목소리 엄청 울린다고 지금 집 앞에 와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는데 정말 희한하게 동생 친구가 말하는 게 제 귀에도 들리는 겁니다. 막 아니라고 하면서 전화 왜 이렇게 늦게 받았냐고 하는 동생이지 친구랑 계속 실랑이하면서 웃는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생 친구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아챘거든요. 그건 바로 닫힌 안방문 안에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계속 웃으며 통화하고 저는 정말 초긴장한 상태로 안방문을 열었는데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그 유선 전화기에 빨간 스피커폰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턴 소리 지르면서 동생이 통화하는 전화기 뺏어서 냅다 던지고 동생 데리고 맨발로 거의 기겁하다시피 뛰어서 밖에 나갔네요. 영문도 모르는 동생에게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지 않은 그 공백 사이에 무언가가 밀폐된 안방 전화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고. 저희 두 자매 너무 놀라서 둘 다 맨발로 근처 공중전화까지 가서
콜렉트콜로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그날 부모님 오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결국 부모님이 오셔서 우는 저희 달래시고 전화기가 뭐 가끔 그럴 수도 있다 보다 하면서 넘기셨는데 그 후로 휴대전화로 암만 테스트해봐도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히 소름이 돋거나 무서웠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음에 적어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은 당시 살던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다가 최신식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거나 공동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보안 방식들이 신기하면서도 그 아파트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하지만 그런 보안 시스템이 무색하게 저희 집엔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던 날 저희 가족은 부모님의 지인분들과 저녁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워서 환기를 시킬 겸 외출 전에 베란다 문을 다 열어두었어요. 집이 4층인데다 아파트 보안도 있다고 믿어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 식당에서 부모님의 지인분들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엄마와 아빠는 지인분들과 2차를 가기로 하셨고 저와 동생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이 집 근처라 집에 먼저 가는 것을 부모님도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도어록을 작동하는데 오류가 나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왜 안 되지?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계속 도어록 커버를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슷한 소리가 아래층에서도 들리는 겁니다. 내려가 봤더니 아랫집 아주머니께서도 도어록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너희 집도 문이 안 열리니?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기다려보자며 관리실에 부탁해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관리자분을 기다리며 그제서야 부모님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랫집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금방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관리자분과 동시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관리자분은 아래층 먼저 열어드리고 저희 집을 열어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아빠가 왜 도어록이 안 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셨는데 현관 옆 쓰레기 더미에 건전지 2개가 던져져 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아빠는 이상하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불을 켰는데 거실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실 장식장과 서랍장은 모두 열려있고 안방은 누가 봐도 여기저기 뒤진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빠의 노트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가 교직에 계셔서 노트북에 많은 자료가 있었고 그 노트북을 거실 바로 옆 방에서 충전시키고 있었거든요. 저와 동생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진정시킨 후 아빠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얼마 뒤에 경찰이 왔는데 그제야 아랫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랫집 상황은 더욱더 참혹했습니다. 저희 집보다 많은 물건들을 도둑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 결혼 반지와 엄마의 귀중품 몇 가지가 사라졌지만 아랫집은 돈 될 만한 물건은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후 들은 말에 의하면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도둑이 아랫집을 털고 저희 집이 불이 다 꺼져 있고 베란다 문을 열어보고는 저희 집까지 들렸다가 간 것 같다 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범인이 아파트 난간을 타고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있던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날 저희 가족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도둑 맞은 그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우중충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자세히 보기 위해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죠. 그 반짝이는 것은 바로 신발 자국이었어요. 범인이 새 신발을 신고 침입했는지 신발 밑창에 기름이 베란다에 고여있던 물 위에 떠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엄마에게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집에 와서 신발 자국을 증거로 채취해갔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저희 가족은 다른 아파트의 15층으로 이사했지만 나갈 때마다 모든 문을 닫고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불 하나 정도는 켜두고 외출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저층에 사는 분이 계신다면 문단속을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무용을 하던 예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키도 늘씬하고 손가락도 길고 전형적인 무용을 위한 몸매를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무용밖에 모르는 친구였어요. 늘 4교시가 끝나면 연습을 하러 가야만 했었는데 철이 없던 그 시절엔 그 모습조차 부러워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날 이런 박자감이라고는 제로에 몸치로 주셨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중 친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무용학원으로 옮겼다고. 정말 들어가고 싶던 곳인데 오디션이 너무 까다로워서
자신 없었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붙었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나 친구들이야 무용의 무자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고 발레복을 입고 우아하게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나 현대무용을 하는 무용수를 봐도 그닥 별다른 감흥을 못 느끼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친구의 그런 모습에 축하를 해주면서도 그저 남일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친구는 정말 좋아했었고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야기를 끝냈었죠. 그런데 점점 친구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또 몸매 관리를 위한 체중 조절 기간인가 싶어서 따로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체중 조절 기간이 아닌 강제적인 힘에 의해 애가 초췌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요새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친구는 별일 아니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더 물어보기도 뭐해서 연습이 힘드냐고 힘내라고 다독여주고는 말을 말았는데 그 친구가 점점 초췌해지면서 4교시 수업 시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얼마 못 받는 수업이라고 우리 반 전원이 몰살해도 혼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수업에 응하던 친구였는데 이건 기절 모드로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자더라고요. 학과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는 게 점점 늘어날 무렵 친구는 더 이상 연습을 가지 않았고 자율학습까지 함께하곤 했습니다. 연습실 안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는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가기 싫다라고 했었고 얼마 전 그 무용학원에 들어가서 날아갈 듯 기뻐하던 친구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날은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우리가 담당 선생님이 귀차니즘 초절정 소유자라는 걸 알고 맘 놓고 수다도 떨고 과자도 먹으며 자율학습 시간을 수다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모처럼 밝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우리의 수다에 동참했고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군요. 남자에게 직업에게 어제 본 예쁜 옷에게 대학에게 등 한참 여러 얘기를 거쳐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친구가 목소리를 낮춘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들 매일 밤 같은 가위 눌려봤어? 친구의 말에 평소 가위에 잘 눌리는 저는 나도 많이 눌려봤다 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그런 가위 말고 맨날 한 여자가 나오는 똑같은 가위 말이야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히 내 방인데 굉장히 넓고 커 보여. 근데 내 침대가 닿은 저 끝에 웬 여자가 발레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 점점 빨라진다. 처음엔 천천히 돌다가 내가 자기를 보는 걸 의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데 이상한 건 쓰러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아. 그리고 손끝은 항상 날 향해 뻗어 있어. 친구의 말에 우리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학원 오디션 붙은 그날부터 그 가위에 눌렸던 것 같아. 깨고 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게 그날은 연습도 못하겠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마치 내가 턴을 몇 시간 동안 한 것 마냥 어지러워.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친구가 초췌해진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엄마한테 말하니까 네가 기가 약해진 거다라고 하시고 보약 지어주셨는데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모르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나 말고도 그런 가위에 눌린 애들이 우리 학원에 정말 많다는 거야. 아 진짜 무서워서 학원 못 다니겠어. 친구는 거기까지 말하고 정말 무서운 듯 입술을 꾹 다문 채 옆에 있던 친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거짓말 같지도 않았고 친구가 걱정된 우리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며 밤마다 고생해서 큰일이라고 나름 가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이것저것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던 우리는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담임도 그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라고만 하니 연락되는 사람도 없어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4일 뒤쯤 친구가 나타났는데 친구의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삐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예전에 윤기 있던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상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었죠. 친구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놀란 우리가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울면서 말했어요. 니들한테 그 가위 얘기하고 그날부터 정말 심하게 가위에 눌렸어. 여자는 계속해서 빙빙 도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여자의 손 모양을 봤어. 여자의 손 모양은 나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것도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었어. 소름이 잔뜩 돋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리자 친구는 여자는 또 말하면 죽인다 또 말하면 죽인다 또 말하면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온몸을 떨었고 그 말에 비명을 지르는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의 변하는 모습에 친구 부모님은 친구의 말을 믿고 이곳저곳에 수소문해서 친구를 무속인한테 데려갔었나 봐요. 의외로 무속인을 믿으신다는 점에 내심 놀라긴 했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무속인은 친구에게 3일 동안 구술했고 무속인은 친구 부모님께 자식 먼저 앞세우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학원을 옮기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에 친구 부모님은 부랴부랴 학원에 연락해서 학원을 옮긴다는 통보를 하셨고, 학원 원장에게 그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지셨대요. 그러자 그 원장은 어디서 무속인 말을 듣고 와서 자기한테 헛소리 하냐고, 그렇게 굴다간 딸 인생에 무용은 없다는 거 모르냐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다네요. 친구는 그렇게 학원을 옮겼고, 굿을 해서인지 학원을 옮겨서인지 산송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초췌했고 보기 안쓰러웠던 친구의 모습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전문 무용수가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수다를 떨면 친구는 늘 지금 자기 모습은 무용수가 아닌데 왜 그땐 그렇게 길을 쓰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더 나은 직장을 다니지 않겠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는 그 학원에서 일어난 숨겨진 일이 너무도 궁금하다고 하죠. 왜 하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 여자는 왜 자기에게 손짓을 했던 건지 궁금하다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자기는 그때 일이 무섭다고 회상하며 말합니다. 친구가 다닌 학원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